서혜진 선생님 수업 나는 듣고 또 이렇게 같이 들으시다가 또 영쪽 선생님에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수업 사례 나눔해 주신 선생님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데도 일단 두 번째 선생님 하시는 분 혹시 내 수업이 뭐 재미없어서 나가시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좀 상처도 받으시고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인사 한마디라도 이렇게 살짝 남겨주시고 가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가시면 우리 두 번째 또 수업 날에 하신 선생님께서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서혜진 선생님의 수업 나눔도 잘 좀 응원과 격려로 잘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혜진 선생님 준비 잘 되셨어요? 네, 선생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혜진입니다. 안 그래도 조민희 선생님을 이제 뵙기 전에 그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제가 선생님 자료를 너무 영광스럽게 잘 쓰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자료여서 혹시 그 예스 AI 얘기를 듣고 제가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메일로 보냈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뭐 인공지능 원리 그리고 또 사용 과정 등등 되게 깊게 많이 들어가 주셔서 저는 주제를 내일 바로 해볼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소프트웨어 AI 융합 수업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습니다. 먼저 일단 간략히 먼저 수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교사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부터 수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휙 바뀌니까 제 스스로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력이 정말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게 이미 대가가 되셨는데 갑자기 휙 바뀌고 또 인공지능 교육도 들어오고 뭐 그 외 소프트 AI 등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전공자가 아닌데 이것저것 그냥 시도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시도해보고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한번 상 받고 그 지금도 현재 지금 과학 창의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공지능 교육을 왜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답을 내려봤는데요. 아마 컴퓨팅 사고력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사고력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더니 점점점 이제 사회 문제 같은 것도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더 단순화돼야지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입 뭐 등등에서도 다 이런 절차적 사고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이들이랑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보다 가르쳐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은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들이 이제 살아갈 때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이걸 모르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이걸 모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디지털 문해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이해, 적용, 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민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원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목표를 짜고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수업을 계획할 때 원리, 활용, 윤리를 중점으로 이렇게 가르칠 것을 구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인공지능 원리와 관련된 수업인데 선생님들께 제가 채팅창으로 링크를 다 하나씩 수업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했던
이제 그 프로그램은 퀵 드로우랑 오토 드로우인데요. 이제 저는 인공지능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부딪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술과 수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선개념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퀵 드로우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걸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인 오토드로우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일단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이게 실제 저희 반 친구들이 적어준 건데요. 보면 로봇이랑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또 좀 되게 많이 의외였던 게 저희 반 친구들은 처음에 인공지능이 되게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배, 뭐 반인류,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또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은 똑똑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고 창작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화 헐이라는 영화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저희로 따지면 빅스비 아니면 시리 같은 그 휴대폰 속에 있는 OS랑 사랑에 빠지는 남자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과연 인공지능이 나중에 돼서는 우리 패턴도 더 잘 인식하고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또 그림이나 소설 같은 게 실제로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얼마에 팔렸다. 아니면은 정말 고흐를 모방한 작품이 인공지능이 그린 게 얼마에 팔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을 친구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던진 화두의 질문은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제 제 사진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면에 그림을 되게 못 그린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서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 그런 이제 이 활용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보내드릴 사이트가 퀵드로우라는 사이트인데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퀵드로우라는 사이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림을 그려도 이제 대충 그런 패턴을 보고 인공지능이 그 그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감자튀김이라는 주제어를 보고 제가 실제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다. 나는 선생님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고 애들한테도 직접 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 진짜 똥손인데 애들이 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이 내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M 그리고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이런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게 지금 머신러닝 예시 중에 이제 뭐 지도학습이겠죠? 먼저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학습을 통해서 뭐 일정한 패턴을 인식한 것들이 다른 새로운 걸 보고 또 개라고 알 수가 있다. 아이들한테 저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까지는 말하진 않고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줌 수업에서 하듯이 링크를 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게 했어요. 그럼 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그 단어가 주어지고 그 단어 내에서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이거 진짜 되네? 이렇게 같이 체험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토 드로우로 넘어갔습니다. 오토 드로우도 한번 링크 보내드릴게요. 조민희 선생님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랑 연결되네요. 그러네요. 선생님 설명하신 걸 들으시고. 먼저 오토 드로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스타트 드로잉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 또한 제가 그리는 걸 일종의 패턴으로 인식해서 조금 더 나은 그림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를 그린다고 칠 때 정말 못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근데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do you mean 하고 너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일정한 패턴들을 보여줘요. 그럼 훨씬 더 낮고 정교한 그림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너희가 만든 패턴을 얘네가 인식을 해서 더 나은 그림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괜찮아. 얘네가 더 낮게 바꿔줄 거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랑은 좀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자 했더니 우울함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미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은 아이들이 흥미도가 다 다른데 그리고 또 작품 수준도 다르고 근데 이제 사탕 그려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다르고 또 뭐 펜슬이나 아니면 마우스로 그리라고 하면 엉망진창으로 그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탕 같은 것도 자기가 동그라미랑 막대기만 그렸는데 선생님 사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릴라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엉뚱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숭이 이런 것들도 그리고 재미 이런 것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 산, 게임기 이런 것들도 그냥 네모만 그렸더니 얘가 내 마음을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원리부터 그걸 실제로 내가 활용해보고 같이 공유하는 수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퀵 드로우나 오토 드로우의 장점은 아이들이 로그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당장 선생님들께서 그냥 링크 보내주시고 그냥 제가 했던 말 똑같이 하시면서 하신다면 전혀 그 어려움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수업 마지막에 이제 구글 폼을 남겨드릴 건데요. 본 수업에서 사용했던 PPT랑 학습 자료 링크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질문 하나 들었는데 먼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김가영 선생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오토드로우 같은 툴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은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적인 학급 사이트에서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창작자가 있긴 하지만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어서 이렇게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개인 패들렛과 아니면은 학급 홈페이지 같은 걸로 아이들끼리 작품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중에서 혹시 선생님들 트롤리 딜레마 아시나요? 네, 바로 들어봤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데 어느 한 방향은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딜레마인데요. 이 수업도 도덕과 인공지능 윤리를 결합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한 것인데요. 선생님들께 먼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먼저 제작할 때 입력을 해야 하는가 실제로 개발하는 이제 기업들에서도 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번 먼저 이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랄 머신이라는 사이트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제 뭐 영어, 한글 이런 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무인 자동차의 탑승자 그리고 보행자가 있을 때 우리가 윤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응답이 이제 마지막쯤에는 전 세계인들에서 평균값에 벗어나는가? 아니면은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런 13가지 상황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준법을 하고 있는가, 이제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 수부터, 그리고 이제 비만인가, 아니면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숫자까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다수결로 그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은 선생님,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랑 이제 남성이랑 여성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뭐 어떤 친구가 머리 긴 걸로 구분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머리 긴 남자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때 그 반마다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다른 친구도 같이 제 이제 다른 동료 교사 친구도 수업을 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준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이제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가 이런 이야기 토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반이 했던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면 저희 반은 일단 준법한 사람을 무조건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요약 보기를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피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냥 직진하도록 냅둬야 되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방향을 꺾어야 되냐? 의도를 이제 입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도 놔두었는데 아무래도 윤리적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일단 저희 반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면 보행자인가 탑승자인가 누구를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선시해야 하는가 여기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어서 그 아이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았는데 초록불일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끼리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말고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끼리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탑승자의 우선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를 팔았고 무조건적으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또 곤란한 게 초록불에서 4명이 있고 빨간불에 2명이 있는데 범죄자, 노인 여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성 경영자 이런 게 끼어 있어요. 이제 좀 아이들 답변에서 조금 능력주의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그래도 여성 경영자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아이들끼리 되게 다양한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준법 아니면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동물과 사람의 문제도 나왔는데 당연히 어른이었다면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중에 정말 동물에 이입을 해서 동물은 말도 못하고 그런 빨간불, 초록불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의외의 선택을 한 친구도 있었고 이제 어쨌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노인과 일반 여성과 남성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사회적 기여도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쪽이 우선인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 주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2시간 넘게 아이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고 다시 소회의실에 모여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탑승자를 우선한다라고 우선 순위를 세웠고 여기서도 이제 남성이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할 것인가 했는데 친구들은 일단
빨간불에 건넜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좀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탑승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일단 저희 반은 탑승자 우선인 걸로 되게 탑승자를 많이 우선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 이제 동물과 빨간불에 건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우선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동물을 우선시해야 된다 할까요? 아니면 초록불과 빨간불, 이걸 인식하게 해야 될까요? 뭘 먼저 보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논의도 정말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조차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걸 봤는데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정말 저는 의외의 답변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직진하면 책임이 조금 회피가 되는 거고, 이제 우회를 하면 이제 책임을 조금 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운동선수는 세상을 빛내니까 이제 남성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똑똑한 친구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쨌든 동작과 신체를 인식을 할 텐데, 그게 운동선수인지 경영자인지 어떻게 알아? 노숙자인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토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성, 남성 구분하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국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세우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개입에 대한 선호도, 사회적 가치관, 그다음 체력, 성별, 종에 대한 선호도, 법규 준수 여부, 희생자, 연령, 승객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 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반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 반은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 것인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따로 툴이 필요 없이 선생님들 그냥 들어가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동영상으로 찍긴 했는데 어쨌든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 반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좀 인공지능의 한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또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그냥 수업 시간 전에 10분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두들바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구글에서 되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적 도구나 미술적 도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것도 링크를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두들바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인공지능 원리를 조금 들어갔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처럼 여러분이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는 인공지능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첫 번째 활동에서 아이들한테 구분 없이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각자만의 음악풍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음악을 무작위로 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음악가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한테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이제 이거 누굴까? 이거 누굴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조금 듣고 베토벤, 조금 듣고 바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 수업을 하면서 음악가마다 음악적 특징, 패턴이 있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의 수업 주제인 이제 바흐풍의 음악을 한번 작곡을 해보자라고 아이들한테 해서 두들바흐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음악책에 정말 간단한 악보를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이 인공지능 패턴이
바흐의 패턴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바흐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을 입력했을 때 바흐풍의 멜로디로 음악을 추가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교과서에 제일 간단한 음악 아무거나 넣어봐라고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뭐 샵이나 음계 내릴 수도 있고요. 전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음을 넣어줍니다. 그럼 306편의 바흐 작품을 바탕으로 지금 패턴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화음이 이 개별적인 음계마다 넣어지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선생님, 그럼 바흐면 바흐, 모차르트면 모차르트 그 선택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 너무 아쉬운 게 이게 뭐 바흐의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래요. 안 그래도 저도 다른 그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바흐 기념으로만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만드는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느려서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화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MIDI 누르시면 아이들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연극 수업할 때 앞에 나오는 음악을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걸로 동영상 편집할 때 넣으라고 이렇게 활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엉망으로 그냥 음악을 넣어서 그런데 뭐 나비야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 잠자리 이런 곡만 넣어도 꽤나 그럴듯한 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짧게나마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초등학생이어서 그런지 좋아했던 게 이게 전자 피아노 여기 전자 버전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전자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것도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 전자버전으로 만들고 또 뭐 이런 것도 동영상 만들 때 이제 너희의 음원이니까 너희가 활용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니까 좀 진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냥 입력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저가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체험 형식으로 해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원 파일 저장해서 실제로 지금 줌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원 파일 꼭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면 내가 마치 바흐처럼 작곡한 거라고 아이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사례 나눔인데요. 이제 빅데이터 수업입니다. 이제 국어랑 수학을 융합한 수업인데요. 이제 6학년 국어에 올바른 우리말이 나오고 수학에 비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우리말 사용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고 그걸 비율 그래프로 나타내서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이 6학년 친구들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애기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이제 또 사이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사이트를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사이트들이 좀 많아서 그나마 좀 로그인 필요 없고 아이들이 보기에 편한 사이트가 뭘까 해서 찾은 것이 썸트렌드라는 사이트랑 네이버 데이터랩이거든요. 쳐드릴게요. 네, 이 두 가지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랩과 썸트렌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국어, 수학, 융합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주제를 이제 뭐 4개 정도씩 개별 모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둠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속어를 주제로 댓글 에티켓과 비속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 방법을 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태블릿 PC를 아이들한테 주고 네이버 데이터랩에 접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통계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그 네이버 데이터 랩이거든요. 실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현재 댓글이 지금 6월 20일 날 총 30만 7,895개의 댓글 중에 규정 미준수 댓글이 727개가 있었다. 그럼 도대체 네이버에서 댓글 규정은 무엇일까? 또 아이들이 한번 찾아보고 이 비율을 좀 조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조사 미션은 이제 댓글을 달 때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될지 모둠원들끼리 토의하고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PPT 제작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한쪽은 조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PPT 만들고 이렇게 좀 분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썸트렌드라는 사이트의 좀 유용성인데요. 좀 부분 유료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단점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곳과 좀 다르게 감성어가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썸트렌드? 보시면 이렇게 비속어라고 치시면 어떤 키워드 하나를 치시고 여기 내려가 보시면 언급량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많은 날에는 예를 들어 이걸 코로나라고 쳤을 때 되게 언급량이 유달리 많은 날은 보면 그 날에 뭔가 어떤 사태가 터졌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언급량을 꺾은 선 그래프식으로 보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겠다 추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관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비속어랑 관련된 연관어로 뭐 학생 아니면은 유행어 아니면은 뭐 또 잔소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연관어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저는 이 사이트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속어를 치면 그와 관련된 감성 연관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이 건수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율 그래프를 만들라고 했었거든요. 띠그래프, 원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 욕 155건, 수위 높다 122건, 다양한 96건. 그래서 뭐 상위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띠그래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백분율까지 구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한번 실제로 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뭐 비속어뿐만 아니라 뭐 유행어 이런 거 쳐도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행어하면 유달리 이런 언급이 많은 날에는 그 기사를 찾아보게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뭐 유행어 연관어에 뭐 짤방 이런 것들 아이들은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신 뭐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유행어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최채차차 뭐 이런 유행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행어 했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추론하기 전에 유행어 하면 어떤 감성어가 떠오를까? 이랬더니 친구들이 아직 6학년이어서 되게 모범적이에요. 막 쓰면 안 돼요. 막 되게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부정 0%, 긍정 76%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가 보다 사람들이 왜 그럼 요즘에 유행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까? 또 1주차에는 좀 나쁜 의견도 있었는데 왜 좋은 의견도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감성어 찾아보고 댓글 현황을 원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이제 D그래프로도 비속어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부정 78%, 중립 12%, 긍정 11%가 있었다. 그래서 발표를 시킬 때 왜 긍정이 11%나 나왔을까? 이런 발표자가 질문을 던지면 또 학생들이 발표로 비속어도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럼 또 거기서 토론이 진행되고 아이들끼리 좀 풍성한 국어 수학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외래어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독특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뭐 중립으로는 한국적 뭐 이런 게 나온 걸 보니까 지켜야 하긴 하는데 유행어가 없는 세상은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끼리 의견이 나오면서 그럼 적절히 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가 6월 2주차랑 6월 3주차가 다릅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한 주마다 다르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상상도 해보게 하고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 예상, 상상까지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치면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께, 원래는 사실 정말 나눔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내일 당장 해보시면 뭔가 이게 부딪혀 보고 나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막 뜬금없이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줄게 이러고 이제 좀 나도 알아야겠다 해서 이것저것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부터 제가 수업 자료에서 사용했던 활동지, PPT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저도 구글 폼 간단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메일 주소, 메일 주소와 궁금한 점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선생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랑 조금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컸어요. 이제 나도 나 나름대로 되게 뭔가 디지털 되게 잘 알고 기기 잘 다루고 되게 뭔가 나도 아이들이랑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권한 필요한 거 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되게 반성 아닌 반성도 많이 하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반면 해보니까 또 이제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URL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조미리 선생님께서 수학이랑 재구성하신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준 것도 그런가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메일 그냥 그 주소만 보내주시면 제 메일 주소입니다. 이쪽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패신으로 그 PPT 그리고 그 수업 자료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저는 이제 참여하면서 너무 이제 회장님께 손윤아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제가 한 걸 또 다른 분이 또 수업 사례에서 중학교 버전, 고등학교 버전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발전된 수업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선생님들. 이거 김가영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며 AI 교육의 필요성을 도노 점수처럼 깨닫게 된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열정이 감동이시라고요. 선생님의 열정이 감동이라고.
이윤서 선생님께서 같은 초등학교 교사라서 공감하며 봤어요. 저도 꼭 수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오늘은 다 자리를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AI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또 편안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소중한 자료까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처 밝히고 또 잘 감사히 쓰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특히 너무 자세히 이제 회장님은 너무 그 진행 방식이 너무 배우고 싶은 말투처럼 해서 월요일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저도 선생님들한테 특히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소희 선생님께 같이 나눔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면서 하시니까 저도 막 힘이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김다우 선생님께서도 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토론을 한 활동을 꼭 적용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또 문의 전화 드리거나 메일 드려도 되죠? 네, 얼마든지요. 너무 좋습니다. 예, 선주 선생님께서도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문경찬 선생님 지금 계시는데요. 문경찬 선생님 다음 주에 수업 나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경찬 선생님 짧게라도 인사 가능하세요? 아니면 다음 주에 그냥 해주겠어요? 아,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사례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도 선생님들 이렇게 좀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부담 느끼지 말고 신청을 좀 해주셔서 좀 해주시면 김가영 선생님께서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문경찬 선생님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들립니다. 뭐 아직 저도 준비한 게 옛날에 수업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것저것 선생님들 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 저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거 찾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중고등학교 사례도 배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사례 보면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거에서 배우는 거 있고 이게 또 융합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융합, 교과 간의 융합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 실패 사례도 괜찮은 건 저도 실패 사례도 할 생각이거든요. 실패 사례도 괜찮으시니까 하시면서 저한테도 편안하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또 풍성하게 서로 보람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나눔해 주신 조민희 선생님, 서희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선생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선생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네, 박무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수 선생님도 감사합니다.